그렇다면 지금 뭐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금이라는 자산 자체가 사이클이 상당히 길거든요. 보통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한 13년 정도 이어지는 사이클인데 지금은 한 그것의 중간 정도 왔다. 그리고 이제 중반부를 지나가기 때문에 상승률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금강 기업들도 우리가 같이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아까 이야기하신 그 ETF가 미국에 상장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 어떻게 되죠? 그 이름이? 티커가 이제 티커, GDX라고 하는 ETF입니다. GDX.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요것도 한번 금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볼 만하겠네요. 근데 금값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11월 달에 이제 반등 성공했잖아요. 네. 원인이 뭐 중앙은행에서 매입을 해서 그렇다는 의견도 있던데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일단 이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사게 된 계기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달러가 약세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중앙은행들의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화폐를 많이 풀고, 그래서 원래는 순매도였던 중앙은행들이 2010년부터는 순매수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22년이 되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달러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라고 느낀 그 중앙은행들이 금매입을 정말 역대 사상 최고치 수준의 금매입을 그렇게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 브릭스 국가들 같은 경우에 중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했던 국가인데 2013년 1조 3천억 달러였던 미국 국채를 현재 한 7천억 달러 수준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이제 팔고, 그리고 이제 금을 사 모으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은행들이 미친 듯이 금을 사 모으다 보니까 점점 시장에서는 실물 금에 대한 유동성, 이제 유통량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그로 인해서 금 가격이 조금만 어떤 자극을 받아도 크게 상승하는, 그리고 가격이 조금만 하락하더라도 다시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속해서 나타난 거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올해도 사상 최고치 수준의 금 매입이 아마 이어졌을 거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트 보니까 국내 금 시세 보니까 고점 대비 한 13% 아직도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하네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한때 올해 10월에 되게 금 가격이 핫했을 때 금 가격 오른 거 플러스 김치 프리미엄까지 꼈었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났고, 국제 시세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도 이제 거의 다 왔다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실 중앙은행의 금 보유, 매입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 보유량이 얼마나 될까? 지난번에 뭐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한번 조사해 보겠다 이런 얘기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네, 포트녹스요. 네, 어떻게 보유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밝혀졌나요? 일단 공식적으로 이제 이야기되는 부분은 8,133톤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포트녹스 감사가 1970년 이후로 이제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어요. 물론 매년 진행했다고 하지만 그건 이제 아주 소수의 사람만 가서 확인했다.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도 이제 실물을 하나하나 본 건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있던 장부들을 여전히 변동이 있는가 없는가 요 정도만 확인하다 보니까 미국의 그 포트녹스에 금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항상 화두가 됐었는데,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그거를 이제 완전히 꺼내면서 시장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의심점이, 그런 의구심이 더욱더 커졌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뭐 제대로 확인된 건 여전히 없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편에서는 있는데 그냥 굳이 이제 그런 걸 노출시켜봤자 리스크만 커지는 거니까 공개하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고, 이 정도로 50년 동안 안 보여주는 거면 뭔가 있어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어떤 사람들은 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금이 있지만 그 금은 이제 도금이 된 거고 안엔 텅스텐이 들어있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시피 뭐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미국의 신뢰와 달러의 신뢰와 연관된 문제다 보니까 뭐 언젠간 좀 더 드러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사실 그 달러의 화폐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가 이제까지 미국 정부의 입장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선물 시장에 뭐라 그러나 그 레버리지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건드리면서 금 가격을 유지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적정 선이 어느 정도라고 미국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전에도 금 가격이 튀어오르면 이렇게 현물 금을 덤핑했던 사건들도 있었고 아니면 증거금 인상 같은 그렇죠. 방식으로 이렇게 좀 금 가격을 조정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한 2019년에서 2020년도까지는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이 넘어가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매입하는 양이 너무나도 많기도 하고 특히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금 시장이 거의 서방 국가들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런던과 그다음에 뉴욕 상품거래소 이 두 시장이 거의 모든 금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두바이 금거래소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상하이 금거래소도 생기고요. 그리고 이 시장들이 정말 빠르게 커져나가고 있다. 여기에 더 얹어서 인도 금거래소도 요즘에는 되게 빠르게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실제로 선물 시장에서 자꾸 그런 덤핑이 이루어질 때마다 중국의 상하이 금거래소와 그다음에 그 런던 금시장의 금 가격이 이렇게 괴리율이 발생하는 이슈가 많이 생겼거든요. 아마도 이제는 미국이 작정하고 금 가격을 내리려고 마음을 먹어도 그게 이제 자유시장 경제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면서 그럼 지금까지 조정됐던 금 가격은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그 가격이 어디일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1930년대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금을 다시 재평가할 때 M2 기준으로 40%, M0 기준으로 1대1로 이제 100%를 기준으로 이렇게 다시 맞췄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더 옛날에는 항상 1대1로 맞췄지만 브레튼 우즈 때는 이제 증거금을 40%로 이렇게 맞췄던 걸 계산하면 뭐 이제 금 가격이 그 계산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 18,000달러에서 20,000달러까지는 올라야 이제 정상적인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4,000달러 이제 돌파하는 상황이니까 뭐 말씀하신 17,000달러 아직도 상승할 갭이 상당히 크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건가요? 그렇죠. 가장 적게 올라도 한 4배에서 5배 정도는 오를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 역사에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패권 시기, 그 다음에 프랑스가 이제 프랑스 혁명기라던가 아니면 포르투갈, 스페인 이 시기 때도 금 가격이 오를 때 항상 그 정도 이상은 재평가되었었거든요. 미국만 해도 1933년에 이제 그렇게 재평가가 이루어졌었고 1970년에는 국가가 재평가를 한 건 아니지만 자유경제 시장이 이제 가격을 강제로 재평가를 시켰는데 그때는 이제 이 수준을 한창 뛰어넘은 금 가격이 26배가 상승하고 나서야 통화가 다시 안정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보면서 이번 사이클도 이미 사이클의 중반부를 지나간 시점이니까 이 사이클 과정 가운데 2만 불 정도 되는 그 가격은 지나갈 거고 그 이상의 어떤 버블이나 가격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 고점은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조기현 대표도 여기에 동의를 하는 건가요? 어느 정도 오를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잡고 있는 목표. 나는 언제쯤 팔아야 되겠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간으로 보면 대략 전체적인 사이클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 정도 되기 때문에 10.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점 부근이 한 2030년 정도 될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은 어느 정도 할 거냐는 솔직히 이거 맞추기 되게 어려울 것 어렵죠.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건 저도 그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한 2만 불은 당연히 지나갈 거다.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개인적인 저의 생각은 저는 이번의 상승이 1970년대 26배가 상승했을 때보다 당연히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지금이 1970년대와 비슷하게 닮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화폐 시스템이 변곡점에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1970년대를 보면 이 다른 국가들이 이제 슬금슬금 이 달러에 대한 그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너무나도 많은 달러가 발행된 것에 비해 미국이 갖고 있는 금의 양이 너무 적으니까 이제 달러로 바꿔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1961년부터 68년까지는 그래도 이제 주요 국가들이 미국을 도와서 달러를 지키자라고 하면서 런던 골드풀이라는 연합체를 만들어서 이제 금을 오히려 덤핑하면서 금 가격을 이렇게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을 했다가 1968년부터는 프랑스가 먼저 이제 탈퇴하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가서 금을 본국으로 송환하고 그다음에 독일, 네덜란드 이런 국가들이 다 본국으로 송환하는 일이 일어나자 이제 결국엔 1971년에 닉슨 쇼크가 터지면서 이 화폐 시스템이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랑 가장 비슷하게 보면 최근에 또 네덜란드도 그렇고요. 독일도 본국으로 금을 송환했고 그다음 프랑스도 금을 본국으로 송환하자는 이야기가 되게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일이 최근 들어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비슷하고 화폐 시스템이 많이 흔들리면서 달러에 대한 신뢰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포인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1970년대와 되게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얹어서 지금 1970년대보다 더 심하다. 어떻게 보면 금의 상승률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포인트는 그래도 1970년대는 국가부채 비율이 한 30%에서 4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120% 정도로 화폐 발행량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더 얹어서 이제 실질 금리가 이제 금 가격에는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실질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사람들이 현금을 갖고 있거나 채권 보유자들이 그만큼의 어떤 손실이 더 많이 발생한다라는 뜻이거든요. 2000년대의 그 실질 금리의 최저점이 한 2.7% 정도 됐습니다. 그때 네. 금 가격이 7배가 올랐고 1970년대는 한 5.5%대의 이제 실질 금리가 이제 마이너스로 빠져들었었는데 그때가 26배가 올랐거든요. 하지만 근데 이번에는 실질 금리가 아직 최저점을 찍지도 않았는데 최저점의 시그널도 안 나왔는데 이미 7%가 넘었었습니다. 네. 그러면 적어도 이 실질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금 가격의 최고점이 달랐다라는 그런 역사적 패턴을 기준으로 볼 때 지금은 1970년대보다 어쩌면 아니죠. 거의 더 높은 확률로 더 그 상승률이 드라마틱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는 포인트들 때문에 1970년과 유사하지만 더 높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근데 잘 그 상상이 안 가는 게 지금 4,000불도 엄청나게 오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70년대처럼 그렇게 된다 그러면 26배, 여기서 26배 네. 이상 오른다고 하면 네. 와 도대체 얼마가 되지? 그렇죠. 물론 지금 이치가 아니라 이제 뭐 저점 기준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한 1,000불 기준으로 26배만 한다고 해도 뭐 한 2만 6천 불 정도 되는 거고 스타트 지점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한 3만 불 정도가 되는 걸 텐데 이미 충분히 올라왔죠. 근데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더 멀고 그 과정 가운데서 금이라는 자산이 그렇게까지 오르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나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만 원래 금 가격이 오를 때는 이상할 때 금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경제가 많이 불안하고 화폐의 신용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금은 100년이라는 역사 중에 짧게 한 9년에서 10년 짧게 강렬하게 오르고 그 다음에 좀 대부분의 기간은 좀 안정적으로 그냥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20년 내내 떨어지다가 또 이제 짧은 기간 9년에서 10년 정도 이제 강렬하게 오르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거라서 전체 기간을 두고 보면 한 100년을 두고 보면 금의 상승률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 특정 시기 특정 그 화폐의 신뢰가 빠르게 무너지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그 시기에 강렬하게 올랐다라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서 결국엔 금이 20배, 30배 오를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화폐의 가치가 그렇게 빠르게 떨어질 수 있는 시기가 우리 눈앞에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비로 금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정말 그때같이 엄청난 폭등이 온다 해도 뭐 정말 그게 얼마나 오를지 어쨌든 그 정확한 지점은 모르지만 어쨌든 큰 폭의 상승이 있을 것으로 방향이 결정돼 있다라고 본다면 투자할 만하다.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보는 거군요. 지금 우리가 한 돈에 얼마예요? 금값이? 지금 한 돈에 한 80만 원 정도 합니다. 아, 80만 원. 아까 뭐 한 5배 정도만 오른다 해도 네. 사실 한 400만 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예. 예전에 네. 돌잔치하고 그러면 한돈 뭐 반지 이렇게 해주고 했던 네. 그 기억들이 나는데 네. 야 이제 못하네요. 한 돈이면 거의 월급이 될 수도 있는. 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금값 상승 사이클의 한 중간쯤 와 있는 현재 시점 우리가 금 투자를 이미 하고 있는 분이라면 뭐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하려고 하는 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초보자분들에게 내가 금 투자를 처음 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실물보다는 좀 금융자산의 형태를 많이 추천드려요. 대표적으로는 ETF와 그다음에 KRX 금시장이 있는데요. 먼저 ETF로 투자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ETF의 경우에는 첫 번째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실물 같은 경우에는 한 돈만 투자를 하더라도 거의 80만 원이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KRX 금시장도 1g 단위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거의 20만 원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첫 투자를 하시는 그런 초보자분들은 너무 그 정도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실 수도 있으니까 ETF 투자의 경우는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정도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어서 그렇게 소액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수수료도 한 0.7% 정도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식 어플로 그냥 사고 팔면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간편하다라는 이런 특징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이제 금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생각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금을 투자했다가 더 매력적인 자산을 발견했다. 그 주식이 됐든 뭐 부동산이 됐든 코인이 됐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전환 비용까지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ETF의 투자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ETF는 나중에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금이 한 번 오를 때 좀 많이 오르니까 ETF는 뭐 장기 투자용이라기보다는 첫 스타트를 ETF로 이제 투자해 보시면서 천천히 금에 대한 공부를 하시다가 나중에 뭐 KRX도 좋고요. 실물도 좋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한번 옮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RX 금시장도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면 같은 주식 어플에서 금을 투자할 수 있는 금 현물 투자 탭이 따로 있는데요. 여기서 매수 버튼 누르면 매도되고 매수되고 매도 버튼 누르면 매도되는 이런 간편한 시스템은 똑같지만 실물 기반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우리나라 실물 금시세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0.3% 정도고 예, 세금 살 때 팔 때 세금이 없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이제 초보자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